生，然后毕业2年，上一份工作是在火箭营打扫卫生。최근 넘쳐나는 중국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중국 경제가 왜 지금 이런 지경에 몰리게 됐는지 경제적인 분석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할지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뷰터 SBS 이현식 기자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 경제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정책의 발표 또 사건들의 배후에는 시진핑 주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내리막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 보려면 시진핑 주석이 권력에 올랐을 때부터 볼 필요가 있거든요. 2012년 말이면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직에 오르고 2013년 초에는 국가 주석이 됩니다. 취임 첫 해에 권력에 도전하던 보시라이라는 인물의 난을 진압을 하고 반대파 숙청과 권력 집중을 시작을 합니다. 2015년이 되면 공동부유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마오쩌둥을 연상하는 노선을 들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하거든요.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도 내놨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강대국의 실력을 기르겠다 이런 구상이었죠. 团结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周围，坚定不移推进全面从严治党。 흥미로운 건 이 시점부터 민간 경제의 다양한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중국의 국영 부문, 공공 부문이 빨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집권 2기였던 코로나19 시기에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신의 3년임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질병이 확산돼서 민심이 동요하는 걸 막아야 했죠. 또 사회적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나돌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냈는데 당시에 세가 꺾이거나 아예 망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20%를 넘는 지금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본 중국의 그 경제 주체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국영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이 활개치는 꼴을 그리 곱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국가가 쥐고 있어야지 공동부유든 부국강병이든 가능하고 민간 경제의 힘이 너무 커지면 공산당의 권력에 도전할 뿐이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각종 정책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윈 실종 사건입니다. 마윈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불리던 엔트그룹을 일궈서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각광을 받던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한 금융포럼에서 중국 은행들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혁신을 질식시킨다. 이렇게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마윈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렸습니다. 어디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2년 이상이 지나서야 그가 일본 등 해외를 전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고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잃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마윈의 축출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영 기업들을 내세워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국유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사태도 결국은 목 좋은 땅과 부동산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결말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모델은 낮은 이자만 주고 민간의 저축을 끌어모아서 큰 자본을 만들고
그걸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를 처음에 키운 성공 방정식이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축적한 자본을 국영기업에 몰아줬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렸거든요.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만큼 짓고 나자 점점 쓰지도 않을 엉뚱한 걸 지어놓고 숫자상으로만 성장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5분의 1, 1억 3천만 채가 비어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은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짓다만 채로 방치가 됐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갚을 길이 없는 막막한 빚더미에 앉아서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순위는 민간의 구매력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 이게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력을 더 모아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통일하고, 그래서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라. 이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국몽 실현의 전 단계가 203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감당할 그런 경제 체력을 만들려면 대규모의 소비 진작 방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종류의 조치를 꺼려한다. 미국식으로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건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라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8년경부터 트럼프가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공격적인 태도로 중화의 세계를 복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그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선 거지, 사실 가만히 있는 중국을 트럼프가 막 목살기 굴기 시작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도광양회라고 하는 덩샤오핑의 기조를 시진핑이 그대로 따랐다면 지금의 세상은 아마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힘이 미성숙한 상태로 국력을 과도하게 외부로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중국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무역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현재 줄어들고 있고, 또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중에서 중국산의 비중도 갈수록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결국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결국 지금의 경제 위기 대응보다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결, 또 권력 유지와 같은 안보 어젠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중국에서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는 공산당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로 모아지면 그걸 따르는 민주 집중제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치하 10년을 지나면서 민주는 간 데가 없고 집중만 남은 게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의 뜻을 예스맨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황제식 통치를 구축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되었을 때 땡큐 시진핑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시진핑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의 궤도를 계속 유지를 해서 미국의 국력을 앞질렀을 거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미국 현실에 대해서 자기 혐오에 빠질 뻔했는데 시진핑이 저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걸 누군가가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하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길로 중국을 되돌려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적인 절대 권력을 종신으로 행사하려는 그의 정책, 또 경제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의 중국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